조합장님, 주전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합장님, 추진위원장님 공부방 줌 강의를 시작한 지 100차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줌 공부방을 100번 했다는 얘기죠. 매주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대부분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때 부관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이죠. 조건이 붙어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이건 좀 심하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법적 성격은 무엇일까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뭐죠?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한 다음에 우리 이거를 인가해 주십시오라고 관할관청에 내면 관할관청이 보고 인가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될까요? 안 받으면 사업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개념이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를 말합니다. 보충행위가 무엇인지 기본행위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첫 번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총회 의결을 반드시 끝이도록 법에 되어 있죠.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계획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관할관청에 인가해 주십시오 하면 인가라는 것을 함으로써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계획도 인가처분과 별개로 독립한 행정처분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 주십시오 올라오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관할관청에서 해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행정처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가를 해줌으로써 조합에서 의결받아가지고 올라온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처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가라는 처분이 있어가지고 두 개의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들으셨나요? 그냥 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시행계획 효력이 있다라는 정도는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처음 들으신 조합장님이 아마 많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라는 행정처분과 그 다음에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별도로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관리처분계획도 동일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가처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무효를 다툰다든지 할 경우는 일반 조합원들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죠? 조합을 상대로. 그것도 행정소송으로 겁니다. 사업시행계획도 마찬가지로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요. 그건 왜냐하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당사자가 인가청이 아니고 조합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 왜냐하면 이건 개념이 이제 구분돼야 돼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행정처분 하나, 그 다음에 인가처분이라는 하나, 별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처분계획도 동항합니다. 자, 그러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데 관할관청이 인가를 해줄까 말까 하는 여부는 재량일까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관할관청에 넣었더니만 관할관청이 딱 보고 요건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량행위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면 해줄까 말까 이건 관할관청의 지맘이에요. 물론 재량행위도 불합리하게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해줄까 말까 하는 게 관할관청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줄까 말까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가처분이기 때문에 인가가 과연 재량행위인가라는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2-78828 판결에 의하면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조합이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획일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해줄 요건에 대해서 딱 정해가 있어가지고 요건에 맞게끔만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량행위에 속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혹시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겠지만 추진위원회 설립, 옛날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받아가지고 지금은 구성이란 말을 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재량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들어오면 무조건 내줘야 돼요. 그러나 이건 다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딱 요건이라는 게 맞는 게 없어요. 제목만 있지 나머지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재량행위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가 세 번째,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부관이 뭐냐? 부관이라면 행정청이 인가를 해주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대부분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조건을 붙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부담을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은 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감수를 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게 뭐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걸 갖다 붙이니까 지금 와가지고 돈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부관이라는 것이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가를 해주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해주면서 행정청이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할까? 그 중에 특히 사업시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해주면서 내가 해줄게. 대신 이걸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 행정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인 경우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요. 여러분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성에 좀 조건이 붙습니까? 추진위 운영을 이렇게 해라. 그건 일반적인 법에 있는 얘기를 붙이는 거고 부담이 될 만한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 인가서는 2페이지인데 불구하고 뒤에 있는 조건이 뭐 20페이지, 30페이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쫙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수용할 수 있는데 돈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렇게 부관을 붙이는 그 범위에는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어떠세요? 부관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관할관청에는 지 맘대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돈 드는 걸 지금까지 지네들이 돈 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맘대로 이렇게 돼요. 지금 마음대로 부관을 붙여버리니까 아주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도 없고 울며 그 다음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이 있을지 없을지 어디를 보면 될까요? 예, 매년 나오는 정비사 법령 해설집을 보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 5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1조 기반시설의 기부체납 기준 되어 있는데 시장구조 등은 제50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체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 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의 기부 체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기준 등. 그 다음 세 번째, 시상구수 등은 제2항에 따른 운영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이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특별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집 해설에 이렇게 써놨어요. 조합 등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하여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빌미로 관할관청이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체납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법조문에 아예 이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기부체납 기준을 만들 텐데 이 조문 때문에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과도한 내용이 포함되면 법 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제정하여 시행 중인 기반시설 기부체납 연령 기준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체납 운영 기준이 2016년 6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정비시합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정규칙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장님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을 딱 보면 여러 가지 한데 엉뚱한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있는 진입로 중에 사유지도 다 사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볼 때 돈이 뭐 수십억, 어느 게 100억 단위가 넘어가게끔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일단은 그걸 거부했다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시행계획을 진행을 하십시오. 사업을 막 진행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좀 무모하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 증명 같은 거를 관할관청이 하나 살짝 띄워 넣으면 더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아니면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준공인가가 나고 난 뒤에 사업시행계획이 잘못됐다. 무효인데 너무 부담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50억, 80억 손해봤다. 이런 내용으로 무효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하는 척 해주다가 나중에 가서 부담소송을 해서 부담무효소송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되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부과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11번째 공부방란에다가 이 영상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